자, 그러면 먼저 이제 강철 선생님이 오늘 좀 늦으시는 것 같은데 논의한 것들을 이제 제가 정리를 해서 보내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쭉 계속 작업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제 책자를 일단 만들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강철 선생님은 오디오에 연결 아, 중이시라고 나오네요. 늦어도 죄송합니다. 아, 예. 아이, 그럴 수 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네, 아이, 그러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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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이선희 선생님 한 분은 오늘 일정이 있어서 못 오신다고 그러고, 네, 네네네. 예. 그 다음에도 항상 제가 항상 정시에 들어와서 좀 늦으시는 분은 괜찮은데 항상 정시 11시에 마치는 걸 하겠습니다. 네네. 예, 네, 예. 그래야지 이제 약간 효율적으로 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일단은 지난번에 이제 제가 논의했던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대화로 그대로 보내드렸는데 요거를 수정을 해서 이제 좀 읽기 좋게 정리를 해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여러 다른 분들은 우리 철학하시는 분들은 뮤직비디오나 이런 걸 좀 보셨나요? 뮤직비디오 요새 나오는 이야기 최근에 제가 본 것 중에는 제가 뭘 보냐면 그냥 두서없이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카톡으로도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잡담하듯이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JYP 엔터테인먼트에서 진행을 하는 A2K라는 오디션이 있어요. 이제 오디션이 끝나고 V차라는 걸그룹이 만들어졌거든요. 최근에 제가 A2K 오디션 하는 걸 보고 그 전에는 일본에서 오디션을 해가지고 니쥬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제 일본 걸그룹이 탄생을 했습니다. JYP에서. 그 과정이 참 재밌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주 그걸 상세하게 본 것은 아니고 좀 가면서 스킵 하면서 봤는데 주로 이제 사람들의 퍼포먼스를 자세하게 보는 것보다는 이제 JYP인 박진영이 이제 오디션 중간중간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식으로 오디션을 이끌어가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지 이런 과정, 그다음에 오디션에 참여를 한 이제 멤버들이 어떤 식으로 고군분투를 하고 어떤 식으로 약간 좌절을 겪고 하는 걸 봤는데 이게 참 인간 드라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JYP가 이제 오디션을 하면서 사람들 이제 멤버들 선발할 때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니까 상당히 K-팝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들이 좀 많이 묻어나는 것 같았어요. 예를 들면은 JYP가 이제 A2K는 A, 2K인데 A, 아메리카 투 코리아라는 걸 줄여서 A2K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오디션을 하는데 멤버들 선발한 네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댄스죠. 댄스. 두 번째는 보컬, 노래. 세 번째는 스타성. 네 번째는 그 다음에 인성. 요 네 가지를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는데 요거 상당히 좀 뭐랄까 이제 잘 체계적으로 정리된 개념이 아닌가 좀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제가 요걸 보면서 이제 JYP가 JYP 그룹이 어떠냐면 우리나라 4대 기획사 중에 하나거든요.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거죠. 굉장히 영향력 있고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걸그룹이나 보이그룹을 탄생을 시켰는데 뭐 제일 유명한 그룹이 이제 트와이스. 그 다음에 요새 잘 나가는 보이그룹은 스트레이 키즈 이런 그룹이 있어요. 이제 이런 전문 용어가 나오니까 강철 선생님하고 한기호 선생님이 갑자기 좀 전 다 알고 있어요. 다 그래요? 그런 얘기예요. 아 이게 만만치가 않으시겠네요. 하긴 한기호 선생님 약간 젊은 분위기가 있어져가지고 스트레이트 키즈 이건 제가 잘 몰랐는데 옛날에 제가 약간 두서없이 이야기를 할 테니까 다른 분들께서 그 마음대로 말을 끊고 좀 의견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약간 혼전을 저는 좀 바라겠습니다.
트와이스를 가지고 제가 이제 학술적 글쓰기를 하면 강의를 하면서 뮤직비디오를 많이 씁니다. 어떻게 쓰냐면은 글을 쓸 때는 이제 사고력과 표현력인데 우리 글쓰기는 사고력이 아니라 표현력에 중점을 둔다. 예. 네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더 발전시키고 싶으면 전공이나 관련된 공부를 해야 되고 그것을 잘 표현하려고 하면 일단 네 생각만큼 네가 생각한 만큼은 네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딱 그것만큼을 해보자 한 학기 동안. 그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표현 이제 잘 쓰기 위해서는 글도 좋은 표현이어야 되는데 좋은 표현이기 위해서는 글뿐만 아니라 노래나 춤, 영화 모든 종류의 표현이 갖추어야 되는 기본적인 특징을 파악을 해가지고 그거는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몇 가지 이제 기준들을 선정해가지고 이제 발전시키고 있는데 학생들은 일단 뭐 수업 시간에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학술적 글쓰기라고 하면 글만 쓰고 있으면 맨날 졸릴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수업 시간에 들어왔더니 맨날 뮤직비디오하고 음악하고 영화를 트는데 그게 그냥 놀다 가는 것이 아니라 수업하고 딱딱 연관을 시켜가지고 조금 흥미롭게 하는 것이 원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뮤직비디오를 보는데 원래는 트와이스를 틀면서 이런 식으로 뮤직비디오 트와이스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방탄소년단이나 이런 그룹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못 뜨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려고 했었어요, 제가. 예.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트와이스에 대해서 제가 그 전에 그 선입견이 어땠냐면은 인기가 있고 좋긴 한데 약간 우리나라의 지역에 한정되는 그리고 약간 남성들 약간 이제 뭐랄까 서양과는 다른 동양의 남성들이 좋아하는 여성 취향, 약간 소녀틱한, 예. 그래서 약간 성인 이제 섹시한 여성들에 대한 취향이 아니라 약간 소녀에 대한 굉장히 풋풋한 첫사랑에 대한 이런 취향이 반영된 그런 걸그룹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좀 보편성이 약할 것이다. 그리고 춤도 이게 과격하지 않고 이 정도는 누구나 추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약간 선입견을 가지고 뮤직비디오를 틀었습니다. 틀고 이제 같이 보고 뮤직비디오가 참 괜찮은 게 길면은 5분이에요. 길면은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중간중간에 넣기가 좋은 거죠. 어쨌든 딱 틀고 분석하려고 딱 틀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기본적인 부분에서 모든 게 완벽한 거예요. 트와이스의 뮤직비디오가 이거 JYP가 이거 만만치가 않구나. 4대 기획사로 이게 원더걸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옛날에 미국 진출하려다가도 잘 안 되고 좌절하고 그래서 제가 뭔가 조금 부족한 줄 알았더니 원래 시장이 어려운 거였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노력하는 그러니까 기본기가 탄탄하다는 거는 그게 우연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표현이. 그래서 이제 제가 JYP가 생각보다 이 다르네. 물론 저같이 옆에서 흠잡기는 쉬운데 흠이 한두 개가 있어도 그렇게 잘 해나가는 건 훨씬 더 어렵고 굉장히 잘하는 사람조차도 흠잡기는 쉽지만 그런 흠조차도 제가 볼 때는 제 입장에서는 금방 잡기 어려울 정도로 잘 만들고 있다. 저는 그래서 굉장히 놀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JYP를 이끄는 박진영이 뭔가 그러니까 음악을 하고 기획을 하면서 약간의 그러니까 예술적 감각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그 합리적인 경영 마인드로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순간적으로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A2K하고 니쥬 프로젝트라고 해서 걸그룹을 이제 일본에서 미국에서 차출해가지고 쭉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내부적으로 굉장히 탄탄하게 되어 있어서 이제 예를 들면 방탄소년단들처럼 굉장히 폭발적으로 특이한 다른 여타 K-팝 그룹보다 확 뛰어난 그룹이 쉽게 만들어지진 않는다 할지라도 JYP에서 만드는 그룹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꾸준히 활동을 해서 다른 K-팝 그룹 못지않은 퀄리티와 그 못지않은 성취를 가지고 그리고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꾸준하게 인기를 누려가는 그런
결과물을 내겠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JYP가 어떠냐면은 이제 제가 이제 영화 쪽을 좀 예전에 시장 조사를 어떻게 해보아서 하는데 잠깐 비유를 하면 한 해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영화 중에서 10%가 상영관에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상영관에 걸리는 영화 중에서 10%가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흥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만들어지는 영화 중에서 한 해 만들어지는 것 중에서 1%가 흥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흥행하는 영화만 보기 때문에 상위 1%를 보고 어느 건 재밌고 어느 건 재미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만드는 입장에서는 뭐냐면 그냥 대충 나름대로 열심히 만들면은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열심히 만들면은 중간 정도를 갈 거 아니에요. 100점 만점에 50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영관에 안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수지 타살 따질 게 아니에요. 그냥 상영관에도 못 걸리는 만큼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오는 이제 판단 착오가 있는데 JYP 정도 되면은 상위 1% 영화로 치면 상위 1% 안에서 손익분기점을 항상 넘는 그러니까 상위 0.5% 이상의 퀄리티를 갖는 아이돌 그룹들을 항상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룹이라고 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이런 이제 착오 없이 예를 들면 이제 어떤 그룹을 만드는데 어떤 그룹은 많이 망하더라. 어떤 건 잘 됐지만 이런 식으로 편차가 심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굉장히 적은 이제 기획사이기 때문에 이 기획사가 굉장히 성공적인 기획사 중에서 이 기획사한테 좀 미안할 수 있는 말인데 성공적인 4대 그룹 중에서 중간 정도 이상 가는 그룹. 중간 정도. 참고적으로 우리나라의 걸그룹이 몇 개 있냐면 아마 지금은 300개 정도 될걸요. 아멘. 예. 한 몇 년 전에 한 5, 6년 전에 우리나라의 걸그룹이 5, 6년 전에 한 7, 8년 전에 우리나라에 있는 걸그룹이 한 200개라고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아니 200개? 나는 원래 TV에서 뭐 보는 게 내가 아는 건 10개, 20개 내가 모르는 것까지 합쳐서 20개 정도밖에 안 될 텐데 그러면 20개라고 치면 180개는 다 어디 있는 거야? 예, 데뷔해가지고 밤무대도 좀 뛰고 하다가 결국에는 연습 생시를 거치다가 나름대로 데뷔해가지고 뮤직비디오 하나 내고는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거나 데뷔도 못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20개 더 데뷔해가지고 눈에 좀 띄는 것 중에서 지속적으로 잘 나가고 지속적으로 인기를 얻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는 것이 이제 4대 기획사고 그 안에서 이제 JYP는 이제 YG하고 SM하고 JYP하고 그 중에 적절한 건 하이브죠. 원탑은 하이브고 그 사이에서 딱 되니까 하이브 다음번 규모는 SM이 원래 컸는데 그 사이에서 거의 대등대등하게 잘 나가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드린 이유는 JYP에서 댄스, 보컬, 스타성, 인성 요 네 가지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 요거를 굉장히 그냥 한 회사에서는 이렇게 한다가 아니라 약간 일반화할 수 있을 만큼의 좀 체계성을 가지고 있는 체계가 아니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YG나 SM이나 다른 회사에서는 이와 유사한 뭔가 기준이 있을 텐데 오디션을 하면 멤버들을 뽑고 키울 때 뭔가 전략 있고 방향성 있고 기준이 있을 텐데 그거를 공개적으로 유튜브에서는 제가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기 때문에 제가 잘 아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 한 회사의 기준만 가지고 이야기할 때 이걸 얼마만큼 일반화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했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약간은 일반화해서 K-팝이 이런 특성을 기준으로 바탕으로 해서 다른 것들보다 더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약간 사실로 일부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제가 그렇게 전제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저렇게 해가지고 저걸 가지고 기준을 해서 저걸 가지고 멤버를 뽑아서 저걸 가지고 키워서 성공하네? 그럼 그거는 일종의 사실이거든요. 저렇게 해봤더니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걸 가지고 이제 약간의 근거를 삼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죠. 지금 선생님 지금 정리한 게 댄스, 보컬, 스타성, 인성이 예,
그 JYP 같은 경우는 이제 정리해 보면 이제 그 4대 기획,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메인 네. 주도적인 이제 기획사가 되고 잠깐만, 잠깐, 모기 목이 모기 모기는 잡아야 돼요. 성공했습니다. 예. 아, 하지 잡으셨어요. 말아요. 그래서 지금 그 정리해 보면 네. 그래서 저게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기획사에서 그룹을 만들 때 대표적으로 그 뭐라 그럴까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어떤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떤 예, 예, 예. 그러면 이제 저게 우리가 지금 사실은 지난주부터 계속 지난주에 계속 해왔고 예. 그리고 오늘도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 게 이제 한류 또는 케이팝이라는 게 예, 무엇인지가 예. 아직 이제 규정이 좀 잘 돼 있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하면서도 예. 그럼 저게 케이팝을 규정하는 어떤 보편적인 성질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봐요. 원래 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생각과도 좀 잘 일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거를 좀 더 세분화해서 들어갈 수 있는데 특히 이제 JYP 같은 경우는 인성을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인성을 요런 걸 강조를 하면 잘못 오해를 할 수 있는 게 도덕성을 강조한다. 그냥 착하게 살아라. 가수가 팬들한테 미움받으면 안 되고 약간 기부도 많이 하고 이런 걸 강조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팀워크예요, 팀워크. 그리고 팀워크이 K-팝에서는 굉장히 차별화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칼군 문화, 노래나 그리고 이제 이게 한 세 명만 팀이 돼도 이게 동선이 딱딱 군대 이상으로 맞아 들어가는데 이게 퍼포먼스의 무대에서 그렇게 딱딱 맞아 들어가려고 하면 이 팀워크가 없으면 안 되고 이거는 이 팀워크를 이제 JYP가 분명히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이제 녹화를 나중에 그 떠가지고 이제 서로 공유를 할 수 있겠지만 어떠냐면 이게 혼자서 잘해가지고는 K-팝은 되지가 못하고 예, 서로 팀워크가 좋고 인성적으로 서로 이게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없으면 멤버들끼리 좋아하는 마음 같이 연습을 안 하게 되고 조금이라도 같이 연습을 좀 안 하다 보면 좀 안 맞게 되고 그러면 팀이 깨지고 퍼포먼스가 안 좋아져서 K-팝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 예, 근데 그 K-팝 잘못 이제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오해할 수 있는데 예, 예, K-팝 지금 말씀하신 거는 K-팝 중에 이제 그룹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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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그렇죠. 예, 걸그룹이나 예, 남성 보이. 근데 K-팝이라는 게 그룹도 있지만 혼자 부르는 싱글도 있잖아요. 저도 지금 그 얘기 저도 좀 해보고 싶어요. 예, 좀 지금 그거를 좀 잘 모르는 사람 얼핏 들었을 때 이제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예, 예, K-팝이라는 게 뭔가를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솔직히 지금 얘기하신 거는 그룹의 특성을 얘기하신 거죠. 예, 예, 그런 예, 팀워크라는 얘기,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좀 이제 우리가 분리해서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그게 선생님 저도 그 이루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케이팝이 뭔지 좀 계속 고민을 해봤는데 예, 해보니까 저는 이제 지금 이창호 선생님이 이제 그룹 중심의 이제 케이팝을 규정한 거라고 보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게 뭐 그 어쨌든 제가 들은 생각이 뭐냐면 케이팝의 본질은 그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룹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그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케이팝을 한번 역사적으로 한번 좀 시대적으로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케이팝이라는 게 언제 등장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그게 언제예요, 선생님? 이창수 선생님? 그게 어떤 계기가 된 그 아티스트가 누구예요? 그, 저도 잘 모르는데 그건 이루다 선생님 더 잘 아시지 않나요 혹시? 제가 저도 뭐, 보기에 말씀은. 사실 그 우리나라 출신 가수 중에서 이제 해외 대외적으로 이제 주목받기 시작한 게 누군지를 찾아보면 될 텐데 예, 싸이가 사실은 좀 일찍 주목받았잖아요. 근데 저는 싸이는 케이팝 가수라고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돌발적이고 그냥 하나의 이벤트로 등장했던 가수인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큰 흐름에서 나온 거라기보다는 한 명의 그 아주 독출난 그 역량으로 발현된 그런 활동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처음에 이제 케이팝이라는 게 그 용어가 언제 뭐 한류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한류나 케이팝이라는 용어가 언제 등장했나 생각해 보면 아마도 짐작컨대
해외에서 우리나라 가수들을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등장했겠죠. 그러면서 등장을 했을 테고, 근데 그러면 누가 주목을 받았냐 보면, 뭐 앞선 가수들은 뭐 보아도 있었고, 뭐 그 싸이도 있었고, 뭐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그 케이팝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는 그 아이돌 그룹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생님 목소리 안 들리죠? 네, 네. 아주 동의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리가 그 외부에 많이 어필되고 일반 대중이 음, 케이팝이 뭐다 이렇게 그 뭐랄까 대중적 인식이라 그럴까? 그거는 그룹이 뭐랄까 더 많이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는 음, 근데 좀뭐 글쎄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를 예상만 하는 거니까 계속 그룹만 나와가지고 음. 한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그죠? 그건 저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고려하면 그렇게 뭐랄까 이 결합 형태 개인이 솔로냐 아니면 그룹이냐 뭐 그룹 하다가 독립해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해체하면서 언제까지 그러면 그 그룹을 그 사람들이 계속 할 건지 인기를 많이 또 끌면 나는 또 독립한다 뭐 예를 들자면 케이팝 가수로 알고 있었는데 뭐 이럴 여지도 있고 그래서 뭐 하여튼 그런데 그 핵심 특성을 얘기하는 거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배적인 우리 케이팝의 형태가 뭐냐 그러면 그런 그룹이다 뭐 그런 거는 저는 동의합니다. 그렇게 보는 건. 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표현 중에 재밌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케이팝이 무엇인가 얘기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한류든 케이팝이든 그것은 한국이 만든 게 아니고 외국에서 주어진 거거든요. 사실은 그 이름은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외국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한류도 그렇죠. 마찬가지. 한류도 네, 마찬가지고 한류. 케이팝이라는 것도 제가 그건 저도 이제 케이팝 쪽은 아니지만 제가 본 거로는 이제 그것도 이제 외국 제이팝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외부에서 대만 그쪽에서 이제 이렇게 불러서 그게 이제 이렇게 외국에서 이렇게 많이 불러지면서 이제 우리가 수입한 거거든요. 한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음, 저도 사실 중국에 있을 때 개인적으로는 한류를 되게 싫어했어요. 한류라고 부르는 걸 싫어했는데 근데 이게 한류가 워낙 이제 완전히 굳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용어를 쓰게 됐지만 사실 한류나 케이팝이나 이 용어 자체는 외국에서 만들어진 거고 우리가 수입을 한 거다. 우선은 그거는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예, 케이팝의 특성을 얘기할 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노래할 때 대중가요, 가요라는 얘기 사실 우리는 가요라고 했죠. 네, 케이팝이라고 안 그랬죠. 우리는 케이팝은 외국에서 들어온 거예요. 우린 케이팝은 안 그랬어요. 대중가요, 뭐 뽕짜 그렇잖아요. 가요죠, 가요. 근데 그러면 케이팝하고 가요가 같은 건가? 다른 건가? 사실 저는 그거 그렇게 깊게 생각 안 했는데 어느 순간 하면서 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어를 가르칠 때, 케이팝, 가요야, 대중가요. 사실 저는 대중가요라고 그렇게 더 일부러 쓰기를 좋아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다 보면, 만약에 이거 학술적으로 더 깊게 들어가다 보면, 앞으로 더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대중가요하고 케이팝은 다른 거죠, 사실. 그죠. 이거를 그러니까 한류 연구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그냥 국어 언어학 측면에서 케이팝 동요, 대중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한류학, 케이팝 연구자가 봤을 때는 이 다른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다른 게 뭔가? 그 다른 걸 찾다 보면 케이팝이 무엇인가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음악하는 사람들께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아시겠지만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그런 케이팝 특유의 그런 그룹이나 보이그룹이나 걸그룹이나 이렇게 노래들의 반복되는 후렴구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사람들 끄는 그런 리듬으로 케이팝을 정의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얘기할 때 대중가요는 그런 특성으로 규정 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케이팝이라는 거는 그런 특성이 있다. 그런 후렴구 반복되고 사람들을 막 훅 한다 그러죠. 훅, 이제 그런 걸 특징을 얘기했는데,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만약에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이제 좀 더 이제 규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케이팝의 그런 특징적인 어떤 본질을 나타내는 거는
싱글 가수도 있지만 그룹, 걸그룹이나 보이그룹이 케이팝의 더 본질을 드러내는 어떤 그런 대상이다. 뭐 이제 그것도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의 특징 그렇게 후렴구나 어떤 반복되는 그런 구절, 리듬. 그 요즘에 그 뉴진스의 뭐죠? 음, 그 요즘에 유행하는 거 이티인가? ETA, ETA 예, 맞나? 저도 ETA에 네. 저도 그게 참 웃긴 게요. 제가 자주 가는 카페가 있어요. 집 앞에 롯데마트가 있는 그 카페를 가는데 한국 노래가 많이 나와요. 케이팝이죠. 근데 저는 노래 참 좋다. 몰랐어요. 이게 누구 노래. 걸그룹인데 노래 참 좋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뉴진스야. 뉴진스의 그 ETA. 그래서 요즘에 ETA만 제가 듣거든요. 운동할 때. 끄는 게 이제 뽕짝 리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작곡가 제가 인터뷰 얼핏 봤는데 바로 그런 케이팝의 특성 중에 하나가 그런 어떤 반복되는 후렴구, 리듬. 음. 우선은 생각할 수 있는 건 그거 같아요. 그리고 좀 더 이제 저희가 더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 그게 이제 저희가 사실은 이제 요 그 케이팝의 개념 규정을 하고 여기서 우리가 순서가 이제 케이팝 개념 규정부터 제일 먼저 한류도 사실 해야 돼. 한류. 아니 한류부터 그러니까 들어가야 돼.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 케이팝에서 시작해갖고 케이팝 개념 규정을 하고 케이팝을 예. 풀어가는 한류로 이제 확장을 가는 게 맞는 아, 편한 것 그, 같아요. 그렇게도 괜찮죠. 예, 예. 짧게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도, 근데 이제 그것도 생각해 보니까 케이팝 하다가 한류 또 이게 차원이 너무 다른 게 아닌가라는 걱정도 되고 하여튼 좀 갈 길이 멀고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한류의 이제 하나의 요소로 케이팝이고, 그렇죠. 사실 케이팝은 아까 가수들 얘기하셨는데, 좀 더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얼핏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클론이 대만에서 인기 끌었잖아요. 음, 1990년대 말에, 클론. 사실은 이 한국 드라마 한류의 시작이 흔히 이제 중국 대륙하고 대만, 그 다음에 베트남도 사실은 기원 중에 하나예요. 근데 왜 베트남이 그 당시에 중국이나 이렇게 대만이나 일본에 비해서 주목을 못 받았냐? 시장이 안 되니까요. 시장성이 없으니까 그랬지만 음, 사실은 그 한류 콘텐츠를 소비한 기원 국가 중에 하나는 베트남도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초기에 대만 시작해서 이제 베트남, 중국 본토 되는데 케이팝 가수로 얘기하면 이제 클론, 그 다음에 H.O.T. 그렇죠? H.O.T가 저기 1990년대, 그러니까 2000년대 초인가요? 그 베이징의 가장 유명한 공인 체육관이 있어, 공런体育馆. 거기서 이제 콘서트를 해서 어마어마하게 어, 한류 열풍을 일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한류라는 게 케이팝부터 시작했죠.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이제 네. 그러다가 예 드라마 이제 드라마로도 하고. 뭐 사랑이 뭐길래 뭐 중국에서 이제 사랑이 뭐길래 폭발적으로 이제 하면서 드라마가 엮이면서 이제 한류가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나라도 대만, 그다음에 중국 본토, 뭐 베트남 그러다 이제 일본으로 되면서 그러니까 일본이 소비 시장이 되니까 이게 팔리니까 그때부터 이제 한류가 좀 더 한 단계 이제 업그레이드 된 것도 있고 이제 연구자들도 관심을 갖고 산업계도 관심을 갖고 이제 그런 거 그러다가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건 이제 미국 시장 서구 시장으로 이제 진출하면서 그 이제 싸이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음, 싸이부터 시작해놓고 그러다 지금 이제 BTS 그러면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 한류 연구자들은 한류 1.0, 2.0, 3.0 신한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게 바로 이렇게 나라에 따라 그리고 또 콘텐츠에 따라 예, 분리될 수 있겠죠. 하여튼 대략적인 건 이런 건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개념을 좀 예,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개념적인 개념을 들여다 보면 네.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은 게 이제 뭐 하나는 이제 그 개념에 대해서 이제 가족 유사성이라고 부르는 것 있죠. 그래서 이 개념, 그러니까 한류라는 개념이, 아니, 케이팝이라는 개념이 어, 그 모든 케이팝이 공유하고 있는 단일한 몇 음, 개의 그 본질이 있는지를 음, 먼저 그게 있는지 또는 그냥 그렇죠. 그냥 그 산발적으로 몇 개씩을 공유하고 있는지도 고민해 봐야 되고, 음, 또 하나는 이 케이팝이라는 개념이 역사성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 변모해 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강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규정한 게 또 미래의 케이팝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이 그렇죠. 역사성을,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고려해 갖고서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너무나 당연하게 초창기 그 케이팝은 제가 뭐 생각하건데 이런 거겠죠.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한국에서 활동하고 또 한국 곡을 갖고 하는 그런 뭐 그룹이든 가수든 이게 한국에서 활동은 아니죠. 한국에서 활동은 아니죠. 처음에 그러니까 H.O.T든 싸이든 처음에는 한국에서 활동했고 그게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 서 외부에 알려지고 하면서 공연도 나가게 됐고 그리고 이렇게 확장이 됐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한국 출신이라고 하는 게 낫겠죠. 한국 출신. 뭐 아니, 한국 한국에서 처음에는 한국에서 활동을 하죠. 그러니까 그렇죠. 데뷔를 일단은 한국에서 시작하고서 요즘은 이제 외국에서 데뷔하고 들어오는 그룹도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초창기, 만약에 케이팝이라는 게 역사성을 갖는다면 초기의 케이팝 모델은 형태는 그런 형태였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짐작하는 거예요. 제가 뭐 초기에 누군지도 모르니까 우리가. 선생님, 이창호 선생님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 본데? 안 들려요. 말씀해 보세요. 근데 한국에서 활동을 해도 그렇죠. 이제 그게 한국에서 활동하지만 한국에서 활동하는 많은 가수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케이팝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그러니까 요거 이제 하나씩 한번 가져가 보는 건데, 그러니까 케이팝이라고 불리는 사람, 케이팝 그룹, 그 아티스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고, 한국 말로 하고, 한국에서 활동하고, 한국에서 만든 곡을 갖고 활동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초창기, 예를 들어서 만약에 H.O.T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했었는데, 하나씩 그 성질들이 하나씩 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누구지? 제 동방신기에서 외국 곡을 가져다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외국인 멤버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외국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하고 또 외국말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고 하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처음에는 공고하게 가지고 있었던 케이팝의 성질들이 하나씩 교차되고 바뀌고 나가고 하면서 그러면 케이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남아있는 거 끝까지 남아있는 케이팝의 본질이 뭔지가 찾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그러면 없냐 있냐 갖고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텐데 그래서 일단 뭐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 가족 유사성처럼 그냥 뭐 모든 케이팝 그룹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건 없을지 몰라도 많은 케이팝 그룹들이 교차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테고 또 하나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가 있을 것이다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지금 이창호 선생님은 저 댄스하고 보컬하고 스타성하고 인성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것도 모든 케이팝 그룹이 가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그룹 안에 멤버들도 사실은 좀 역할이 다르잖아요. 댄스를 하는 사람이 있고 보컬을 하는 사람이 있고 뭐 이렇게 또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리고 뭐 그 말씀하신 인성이나 이런 것들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룹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가족 유사성만을 갖는 건지 아니면 본질적인 뭔가가 있는지를 그거 갖고 계속 고민을 해봤거든요. 잠깐 저는 이창호 선생님 오디오가 안 들려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마이크. 제가 오디오 잘 들립니까? 안 들리십니까? 계속 안 들려요. 그러면 잠깐 안 들려요. 전혀 안 들려요. 지금은 들리십니까? 네, 들려요. 네. 자, 일단 이루다 선생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은 그게 초기든 뭐 지금이든 외국에서 수용되는 그러니까 초기로 얘기하면 외국에서 수용되는 이제 한국인 가수 그렇죠. 이제 지금은 이제 그것도 외국인 멤버가 됐으니까 노래도 됐으니까 그렇지만 그게 초기든 중기든 변하지 않는 것은 인정해야 될 것은 외국에서 수용되는 노래. 근데 그게 그 대상에 지금 이제 외국인까지 포함돼서 그건 이제 힘들어졌지만 그게 가장 저는 핵심 우선 개념이에요. 한국에서 인정받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 수용되는. 외국에서 주어진 어떻게 보면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팝이라 그러면 미국 음악이라 그러지만은 사실 전 세계 음악이죠. 팝이 그렇죠. 같이 소비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내외 구분이 없어진 거지 팝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K-팝도 그러니까 세계화 됐다는 게 그러한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자생적으로 만들어서 외국으로 수출을 한 건지 아니면 외국에서 인정받는 그 부분만 K-팝으로 할 건지 이런 우리가 논의는 개념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게 이미 세계화 되었다면 내 구분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 개념 정의와 관련해서는 이미 한류나 K-팝이나 뭐 영화나 이런 것들이 기존의 확실한 사실도 현상으로 주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논의를 해서 뭐 그걸 변경시킬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자체는 이미
명확히 주어진 사실이다. 내가 논리학 배울 때 뭐 이제 최선의 설명의 추론 이런 거 얘기를 하는데 주어진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하는 그런 추정이나 이런 게 뭘까? 이거는 이제 아주 흥미롭게 우리가 이제 논의를 전개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이 일단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저는 그 한교 선생님 그 말씀하셨듯이 본질주의 입장보다는 맥락주의라 그럴까? 이 상황에 따라서 이제 또 역사적인 여건이나 또 사회 환경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이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뭐 그런 게 아닐까? 케이팝이나 한류에 대한 정의가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루던 선생님 말씀하셨을 때 케이팝 그 소비국가 제가 아는 자료에 의하면 말레이시아가 엄청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그건 그거예요. 지금 인도네시아도 크죠. 인도네시아 지금은 인도네시아 지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입니까? 예 그런가? 아마 아무튼 인도네시아 아닌가요? 네네 인도네시아 하여튼 거기가 엄청난 걸로 제가 얼마 전에 맞아요. 무슨 하여튼 그거더라고요. 네, 하여튼 네. 여기까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입니다. 개념적인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언급을 하면 이제 그러니까 케이팝이 외국에 비춰지는 것에 의해서 정체성이 생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요거는 모든 정체성이 다 그런 거라고 봐요. 예를 들면 우리 한국 사람 제가 어릴 때는 어땠냐면 한국말을 영어를 처음 배울 때 짜증이 확 났거든요. 왜? 어순이 다르잖아요. 이 무슨 말이 이래 생각한 거죠. 무슨 말이 있다구냐. 아니 나는 밥을 먹는다. 밥이 먼저 나와야지 무슨 I eat 뭐 브레드가 왜 나중에 나와. 그런 식으로 하면서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다른 언어를 보면 학습을 하면서 내 언어의 특징을 알고 저 언어의 특징을 아는 거죠. 뒤집어 말하면 내 언어에 분명히 특징이 있는데 사람들은 내 언어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다른 언어와 비교되기 전에는. 그죠. 그래서 우리 케이팝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문화가 뭔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도하지는 않고 우리가 특별히 뭔가 남들과 달라지려고 하지 않았지만 한국말이 그러하듯이 그런데 외국 사람들한테 전해지고 세계 시장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저건 케이팝이라고 남들이 지칭을 할 때는 자기들과 다른 뭔가 분명하게 있으니까 지칭했을 거고 그러면 그때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우리 문화 안에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짚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케이팝을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걸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어디 있었겠느냐라는 것은 이제 정당한 반론이 안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역사성 문제인데 역사성만 한번 간단하게 짚고 말씀드리자면 이거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바로크 음악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예를 제가 한번 들었었죠. 모든 문화적인 요소들은 다 역사성을 가지고 있어서 어디서부턴가 다른 것에서 시작해서 모이고 융합돼가지고 뭔가 정체성이 생겼다가 어느 순간에 또 흩어져요. 그래서 이런 역사성을 가지고 이걸 어디서부터 케이팝을 정의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한류를 정의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다른 모든 역사적인 어떤 정체성에도 다 적용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뭐 그리스 문화는 어떻고 로마 문화는 어떻고 프랑스 문화의 특징은 어떻고 미국 팝은 어떻고라고 딱 이야기하는 순간 그런 맥락 속 역사적 변화 속에서도 뭔가 최소한 한 시기에 그것이 가장 발흥했을 때 한 시기에 정확하게 있었던 가장 분명하게 있었던 특징을 우리는 그걸 잡아내 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없어진 후에도 그때는 이런 것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케이팝도 그런 면에서 약간의 최소한 그것이 가장 인기 있는 한 시대의 것을 잘 잡아서 최소한 어느 시대에는 케이팝이 이랬다라고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된다. 제가 이제 역사성 얘기 말씀드렸을 때는 예. 그래서 어렵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었고 역사적인 이 흐름 속에서 케이팝이 어떻게 규정되었는지 살펴봄으로써 케이팝의 의미를 좀 더 분명히 드러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예,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렸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가 이제 약간 좀 가다가 멈추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이창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루 선생님이 그 해외에서 주목하는 게 케이팝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말씀하신 건 저도 그 말씀 자체는 이제 동의하는데
사실 그게 이창호 선생님 말씀대로 케이팝의 내용을 보여주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왜 주목하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이걸 뭘 하든 뭐 이거 하든 저거 하든 뭐 발전을 시키든 뭘 하든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이제 그게 우리가 내부적인 입장이다 보니까 그게 안 보이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고민을 해보면 아까 다시 말씀드렸던 걸 쭉 정리해보면 뭐 굉장히 이렇게 케이팝 초창기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특징들 중에 빠진 것도 있고 들어온 것도 있고 막 이렇게 이합집산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없어지지 않는 남아있는 어떤 최소의 본질이 있느냐? 이게 한 가지 선택이라면 그런 건 없다. 그냥 유사성처럼 그냥 집단이 갖고 있는 이렇게 교차하는 성질들만 있을 뿐이다라고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뭐 하나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건 이제 순전히 제 생각이고, 저는 이제 본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케이팝이라는 이 문화 현상의 본질이 있는 것 같은 게 저는 그러니까 아까 이창호 선생님이 이제 댄스 보컬 스타성 인성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뭐 네 가지 어떤 성격 성질을 규정하는 게 바로 기획사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케이팝 이 한류가 언제부터 시작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아이돌 그룹이 등장했을 때부터라고 저는 이제 제가 제 경험에 따른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 그룹이 등장했을 때가 정확하게 기획사가 등장했을 때예요. 네, 예. 그러니까 케이팝이라는 게 결국은 그러니까 기존의 뭐죠 가요 활동, 그 팝이든 제가 외국 상황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걸 이제 섣불리 말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외국은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외국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아티스트가 있고 아티스트를 뒷받침하기 위한 매니지먼트가 있을 수는 있겠죠. 네, 예,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조직도 있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퀸시 존스인가 누구죠? 그 마이클 잭슨. 퀸시도 예, 네. 그 사람 같은 경우는 현대적인 의미의 기획사 역할을 했던 사람 같긴 해요. 근데 그게 보편적이냐 아니었던 것 같고 아티스트 중심으로 매니지먼트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아이돌이 등장했을 때는 기획사가 그야말로 기획해서 만들어내는 그리고 그 기획력을 가지고서 또 이런 그룹 저런 그룹을 만드는 시스템으로 정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케이팝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은 저는 기획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사 또는 기획.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구조적인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케이팝이 가지고 있는 그 구조를 들여다봤을 때는 이 기획일 텐데 케이팝 그룹에 또는 케이팝 활동에 그 내용적으로 접근해 보면 저는 이제 어느 케이팝도 놓치지 않고 있는 게 뭘까 생각해보면 팬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 팬덤이라는 게 기획사가 기획할 때부터 처음부터 가지고 가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구조적인 본질과 어떤 내용적인 본질이 서로 이렇게 치밀하게 엮여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BTS가 누구죠? 아미 예, 예. 하고 뭐 각 그룹마다 그 팬덤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근데 그게 그냥 자생적으로 생겨나기도 하지만 자생적으로 생겨났더라도 계속 기획사에서 후원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들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팬덤 문화가 한류의 가장 중핵에서 자리 잡고서 이걸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팬덤도 기획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걸 보면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역사적으로 들여다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한국인이 아니기도 하고 하다못해 어떤 그룹은 한국 사람이 하나도 없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한국말로 노래를 안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달라도 아마 이창호 선생님은 분명히 동의하실 것 같은 게 한국 기획사가 만든 거는 모든 그 케이팝에서 공통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한마디만 더 할게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랬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팝이라는 게 노래라는 게 기획의 산물로서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시스템이 보편화되기 시작하면 그럼 케이팝이라는 건 그냥 사라져 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팝이라는 게 영국에서 시작된 팝 문화가 대중가요 문화가 그냥 워낙 보편적으로 바뀌는 것처럼 그러면 이제 뭐 영국 브리티시 팝이라는 게 사실은 그냥 개념적으로 사라져 버리잖아요. 이것처럼 이 기획과 팬덤이라는 문화가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정착이 되면, 보편적으로 정착이 되면, 케이팝도 그냥 완전히 그냥 퍼져버리고서 그냥 사라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네. 해봅니다. 본질이라기보다는 말씀하신 그런 취지의 그러니까 형식이라 할까, 형식. 그 음, 만들어내는 형식. 그러니까 형식은 누구나가 다 공유를 하면 우리 굳이 케이팝이라고 얘기할 의미가 없어진다. 그것도 맞는 말씀 같고요. 저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뭐 후렴구 이루던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재적인 고유한 어떤 특성이 있을까? 이거는 또 별개로 논의할 부분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 예. 일단 이루다 그리고 선생님. 예. 그 한 교수님 말씀하셨 그리고 이창호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크리시 존스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프로듀서 같은 거고 사실 한국의 그런 여러 기획사들은 이제 일본에서 많이 우리가 이제 수입을 했잖아요. 예. 일본에 사실 보이그룹이나 걸그룹이 많이 있었잖아요. 뭐 소년대라든지 뭐 스마비라든지 그런 것도 이제 한국에서 많이 이제 사실은 이제 뭐 드라마도 그랬지만 예능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거는 이제 인정해야 될 부분이고 뭐 연구에서도 많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걸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수입을 했죠. 기획사 그런 시스템도. 다만 이제 그걸 수입을 했지만 나름대로 또 저희가 이제 응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SM이나 뭐 JYP나 또 저기 YG나 다 나름대로 또 이제 시스템을 더 추가를 하고 뭐 트레이닝 시스템 같은 것도 자기들이 더 세분화해서 달라지긴 했지만 우선은 그런 일본의 기획사 시스템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지금 얘기하는 그런 케이팝의 걸그룹이라든지 보이그룹이 시작됐다는 것. 그것도 역사를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는 좀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이제 잘 나오고 있는데 어느 단계에서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어느 단계에서 이제 약간 논의를 만약에 정리를 하려고 한다면 지금 이야기들은 너무 이제 여러 관점이 한꺼번에 섞여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기호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문화 현상이 있긴 있는데 나중에 사라져 버리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는 이제 맥락 역사성을 이제 같이 고려를 하고 있는데 사실 케이팝을 개념을 정리해 보자라고 하면 역사성은 한번 안 따지고 해봐야 되거든요. 안 따진다는 건 이런 겁니다. 이게 영원 불변한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좀 더 단순화하는 거죠. 어떠냐면 지금 케이팝이 사람들 관심이 많으니 그러면 지금 현재 케이팝은 뭐라고 할 수 있느냐 딱 정의를 해보는 거죠. 그 나중에 그게 그러면 달라지지 않을까? 그거는 그 문제하고는 다르잖아요. 그거를 떼놓고 이야기를 해야지 하나씩 이야기를 해야지 이걸 하려고 하면서 나중에 사라질 개념까지 생각해버리면 이제 그 서로 앞뒤가 안 맞는 생각이고 하나씩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제 이루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의 시스템을 받아들여 시작한 거 이런 것도 바로 역사성에 있는 거죠. 역사성에.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시작이 되었고 변화하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많은 영향을 줬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본 시스템의 것이 케이팝의 정체성에서 특히 다른 케이팝이 아닌 뭐 미국 팝이나 이런 것과 비교했을 때 일본의 시스템이 한국 케이팝에 얼마만큼 영향을 준 건가 해서 많이 줬으면 많이 준 대로 인정하면 되고 적게 줬으면 준 대로 인정하면 되는데 뭐 그런 거는 이제 이루다 선생님께서 잘 아시는 이제 좀 더 사실적인 정보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뭐 약간은 희망적인 게 그만큼 많이 영향을 줬으면 일본 J-팝은 망하고 한국은 뜰 리가 없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하나씩 이제 지금 과정처럼 많이 풀어낸 다음에 하나씩 주제를 세부화해 가지고 답을 한번 내려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네.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예. 먼저 말씀하시죠. 네. 근데 강철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 이제 그런 어떤 본질적인 걸 얘기할 때요. 저도 이제 그 논문 쓰고 그럴 때 많이 이제 고민하면서 한국 문화 사람의 어떤 특징, 도대체 이게 뭘까? 왜 이렇게 인기가 있고 성공했을까? 뭐 그러면서 이제 책들을 찾아보고 했을 때
항상 좀 제 나름대로 의문이 됐던 거에 뭐였냐면, 지금 이제 저희가 오늘도 얘기한 것 중에 도대체 케이팝이 뭔가 막 이런 거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발견한 책들이 뭐냐면, 이제 그런 케이팝의 아니면 한류의 어떤 성공 요인을 얘기하면서 한민족의 DNA, 그다음에 무슨 뭐 옛날에 어떤 우리가 그런 흥의 문화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참 그런 것들을 뭔가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참 이런 학술적으로 어떻게 구체화하게 그런 게 할 수가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참 그런 것들이 좀 의심스럽고, 이게 너무 잘못 흐르면 너무 우리 뭐 신토부리처럼 우리 좀 그런 고민도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제 생각 한번 좀 네. 말씀드려보면, 네. 저런 문제는 저런 것 때문에 이제 좀 철학적인 네, 그러니까. 상을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 예, 한민족의 예. DNA가 있다라는 이 말 자체는 표현을 바꿔서 답을 말한 것 같은데 사실은 답이 그럼- 없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민족의 DNA가 뭐냐고. 그러니까. 예, 저런 것들이 이제 좀 그러니까. 문제가 되죠. 예. 네. 잘못을 한 강철 쌤 말씀 아까 하시려고 했던 거. 아니 저기 시간 제한이 자꾸 있다 그러셔가지고 이제 예. 오늘 들었던 게 이제 저는 생각이 네 가지 정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한류가 뭐냐, 케이팝이 뭐냐, 개념적이나 그 본질이나 아니면은 뭐 가족 유사적인 어떤 특성이 있느냐 이런 것도 저는 흥미있는 주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뭐 계속 이제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고, 두 번째로 저는 이제 우리가 한류 철학회 하면서 제가 계속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내가 이런 논의에 개인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게 뭔지 그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철학이나 철학자로서 철학 지식이나 철학자로서 기여하는 게 뭘까. 다른 평론가들도 있을 테지만 이런 철학이나 철학자로 기여할 게 뭘까, 이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기여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오늘 그 말씀하셨을 때 그 기획력이라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케이팝이 성공 요인 중에 팬덤도 있지만 기획력이다. 그러면은 차제에 좀 기회가 되면 결국은 그 기획을 하게 된 특출한 인물들이 있거든요. 뭐 박진영이, 그다음에 그 광시엽, 봉준호 뭐 이런 분들, 뭐 제가 하여튼 이런 분들 철학을 한번, 뭘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철학이 가치가 뭘까, 이런 거 한번 정리해주면 뭐 외국에서도 관심을 가질 테니까 그런 게 한 가지 들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는 뭐 제가 만약에 기여를 한다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말씀하셨을 때 걸그룹이 300개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K-팝이라는 게 지속 가능하려면은 우리가 많이 하는 얘기처럼 뭐 생태계가 돼야 되거든요. 그 중에 일부만 성공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1%나 5%만 성공해도 세계적으로 K-팝이라는 게 각인이 되는 거죠. 그러려면 95%의 그거를 도와주는 실패하는 생태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돼야 될까? 맨날 성공한 사람에 박수치고 그 사람들이 뭐 수익을 창출해서 수익을 거둬가는 거는 괜찮은데, 그럼 나머지 95%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살 거냐,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국가나 뭐 하여튼 그 어떤 형태로든 지원이나 뭐 이런 게 있어야 결국은 K-팝이라는 게 좀 한류라는 게 롱런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것과 연관해서 만약에 연구를 한다면 성공한 케이스뿐만 아니라 실패한 케이스들,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을까?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관심 있는 과학 이론에 따르자면 그걸 대등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성공 케이스뿐만 아니라 실패 케이스도 대등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공한 그것만 보고 이런 요인 때문에 성공한 거야라는 게 아니라 실패까지도 같이 조망할 수 있는 뭐 그런 뭐랄까 설명이나 이런 게 제시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마지막 선생님 좀 한마디 해도 될까요? 예. 아주 좋습니다. 우리 시간이 넘치고 원래 할 이야기 없어가지고 그럴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네. 아까 강철 선생님이 이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뭐 제 나름대로 구조적이고 내용적인 거 기획하고 팬덤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건 형식 아니냐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형식적인 뭐 본질이라고 저는 이제 용어를 썼는데, 형식적인 본질이 있다면 내용적인 본질이 뭘까 생각해 보면, 그 아까 이소자 선생님도 뭐 한민족의 뭐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뭐 무슨 뭐 예. 그런 게 있을 것이다. 이게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 한류를 분석하는 케이팝을 분석하는 사람들이 찾고 싶은 게 타겟이 바로 예, 그건데 예. 그렇죠. 난 그게 있을까가 좀 사실 회의적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그게 그런 문화적인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그게 좀 회의적이고 결국은 형식만 있고 그 형식을 만족시키는 게 만약에 한류라면 케이팝이라면 이 형식이 보편화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케이팝이라는 그 뭐죠? 유비쿼터스란 말이 이제는 사라졌잖아요. 그게 유비쿼터스가 없어진 게 아니라 보편화되니까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케이팝도 그런 길을 걷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던 거고 자, 그런 죄송한데 생각을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만요. 저는 우리나라 그 아티스트 중에서 가장 훌륭한 아티스트는 아이유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개인적인 어떤 그러기는 한데, 근데 아이유가 다른 여타 그 케이팝 그룹만큼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케이팝이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가수는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K-팝인 것 같으세요? 아이고 K-팝이라고 생각하세요? K-팝 가수 저요? 생각하세요? 저요? 네, 선생님. 네, 선생님. 저는 그 어. 전형적인 케이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아, 그렇죠. 응. 네, 그러니까 예. 그걸 만들어준 게 뭘까라고 생각해보면 저는 이제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기회 그런 케이팝 전형적인 케이팝의 형식 속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닐까. 형식에? 그러니까 이제 형식이 기획사를 중심으로 한 그 기획 그런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K-팝 가수가 아니다? 네, 저는 아이유가? 예. 저는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아이유의 노래 스타일이 그런 우리가 얘기한 그런 K-팝류의 그런 리듬이나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가면 이제 내용적으로 이제 뭐 우리 네. 케이팝 가수들의 노래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공통점 어떤 이런 거에서 이제 우리가 본질을 찾게 될 텐데 그게 과연 있을까가 이제 회의적이라는 거죠. 그런 게, 그래서 저는 그 형식, 정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선생님. 이창호 선생님. 예. 자, 일단은 굉장히 바람직한 게 이제 이야기가 오늘 두 번째 정도 되니까 막 터져 나오는데 요대로 가면은 또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계속 이제 했던 이야기가 약간 반복되는 것도 있고 반복돼요. 계속 흩어지기만 하고 정리가 안 되고 생산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간도 다 됐고 하니 좀 시간이 좀 뭔가 하고 싶은 게 많을 때 딱 끝내가지고 제가 오늘 논의된 걸 딱 다시 지난번처럼 정리해가지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각자 이야기할 거를 몇 개씩 순서대로 정해가지고 그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지금 더 이상 이야기해가지고는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말한 것이 상대방한테 전달되고 뭔가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많이 꺼내놨지만 이제 더 이상 얘기하면은 서로 빗나가게 돼 있거든요. 약간 생산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도 딱 1시간 동안 더 이상 해봤자 사실 넘으면은 침만 튀겨요.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제가 유튜브 링크 하나 보냈습니다. 한번 시간 나시면 보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다음 모임 고맙습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다음 모임. 다음 모임. 다음 모임도 화요일 10시. 네. 그러니까 다음 주 9시, 아니면 9시 반 어떠세요? 9시 반? 9시 반. 9시 반. 9시 평가 반. 선생님은 시작 때문에 너무 이러시죠? 아니, 괜찮아요. 9시 반 괜찮습니다. 9시 반, 7시 반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좋습니다. 9시 반. 그러면 다음 화요일에는 9시 반. 아, 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선생님. 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